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이님, 여런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봄날의 마지막을 맞고 있으신가요? 청취자 여러분들 그 사정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어떻게 시작해볼까 하다가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는데 차에서 한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어떤 청취자께서 신청을 해주셨대요. 봄날은 간다. 예, 예전에 이제 김윤아 씨가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의 그 영화의 주제곡 이렇게 나오는데 기분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간다는 것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봄, 올해 어떻게 이 봄을 보내셨는지 제이님이나 여론님이 굉장히 궁금해서요. 한번 여쭤보고 한번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님 어떻게 이 봄날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저는 20대의 마지막 봄을 보내고 있어요. 슬프시겠네요. 하지만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면 30대의 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원래 봄 싫어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근데 겨울 빼고는 별로 그렇게 지나가는 계절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약간 좀 겨울은 간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봄, 여름, 가을은 가서 아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은 뭔가 새해가 시작되는 느낌이어서 가면.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인지했지. 말씀하시니까 맞죠. 나 20대 마지막 봄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 이렇게 또 그냥 흘러보내네요. 라는 생각이 아무 일 없이 흘러갑니다. 그게 좋은 거죠. 무탈하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계절은 매년 돌아오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잘 의식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 변해가고 얼굴도 변해가는데 그걸 모른다는 건 참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예, 여름께서는 어떻게 이 봄날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보내셨나요? 저는 5월, 6월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봄이 가기 때문에. 제 이름도 여름이잖아요. 저는 약간 여름의 생기를 찾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늘 여름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번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5월에 감기 너무 심하게 걸리고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봄이 가기를 너무 바랬어요. 왜냐면 여름이 돼야 나는 내 컨디션을 찾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날씨가 많이 더워졌긴 한데 아직도 모자라. 빨리 봄이 다 가야 돼. 약간 이렇게 하면서 봄이 막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세미님이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김윤아 씨가 부른 봄날은 간다도 있는데 봄날은 간다 그 노래 있잖아요. 비겁하다. 진짜 오랜만이다.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노래 자체가 성별도 그렇지만 스타일이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봄을 보내는 그 다른 두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비겁하다. 누구는 굉장히 좀 비장하게 보내고 있고 누구는 좀 아련하게 보내고 있는데 참 비교가 되네요. 켄의 그 노래와 김윤아 씨의 노래. 저 같은 경우 이 봄날을 갖다가 주로 뭘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은 좀 잘 안 됐고 어떤 일은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영화가 매년 이제 봄이 오면은 희망차기도 한데 이렇게 벚꽃이 떨어지고 좀 여름으로 접어들 즈음에는 한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벌써 반년이 가고 있네. 굉장히 조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빠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 보면은 오늘 이제 하는 영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지난 영화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부터 이번 주 영화는 비정성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영화는 희극지왕까지 이제 다루게 되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청취자 한 분께서 추천해주신 영화 그리고 미장센 영화제의 그 코너의 그 제목을 따가지고 이 세 편의 영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정성시 허우샤오시엔 타이완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역사랑 정말 항상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닝에 대해 왜 봄날을 간다 그 의미가 뭘까 제이님과 여름님께 여쭤봤던 이유도 자 그런 이유였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금 지나가시는 이 계절 내지는 시간 내지는 기억들을 조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요 이 방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기 전에요 완벽한 스포일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얘기해 주실 건가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네, 영화는 1945년 이랑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라디오가 흘러나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임문웅이 자신의 아들을 출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임문웅이 대체 누구냐? 이 영화에는 4명의 형제가 나옵니다. 근데 한 명은 죽어가지고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우위를 중요시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문웅이라는 임문웅, 아까 말한 임문웅이 나오고요. 그리고 첫째고요. 네, 첫째. 예. 일본 군의관으로 출정해서 행방불명이 된 그래서 결국에는 전사한 둘째 문상, 예. 그리고 불량배였다가 결국에 폐인이 된 셋째 물량, 예. 그리고 기머거리이자 벙어리인 우리가 사랑했던 그 배우 양조위, 문청, 이렇게 4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청이 여기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문청은 말을 하지 못하는 기머거리지만 말을 하나? 못해요. 말을 못하나? 못해요. 중도 장애인이에요. 그 문청은 사진관을 경영하면서 지식인인 오관영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영을 비롯한 그 지식인 친구들은 부패한 나라에 실망하고 분노하면서 나라를 개혁하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는 동안 문청은 관영의 누이 관미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과 문흥은 상해에 본거지를 둔 범죄 조직의 유혹으로 밀수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상해 조직은 물량이 일본에 징용돼서 일했던 것을 빌미로 물량과 문흥을 전범으로 당국으로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문흥이 이를 막기 위해서 로비를 펼쳐요. 근데 하지만 물량이 곧 석방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물량이 영화에서 보시듯이 약간 미쳐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 2.18 사건이 터지자 문청의 친구들인 지식인들이 체포되거나 실종되고 문청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서 나온 문청은 관영의 정부 대항 조직에 참여하려 하는데 관영이 이를 막아요. 왜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부탁하면서 너는 우리가 대신 이걸 할 테니 너는 관미를 지켜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문청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이때 제일 첫째였던 문흥이 상해 조직과의 혈전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청은 이 집안에서 결국 물량이 폐인이 됐기 때문에 유일한 남자가 됩니다. 문청은 문흥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문청은 관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영화가 결국에 다시 반정부 운동을 하던 관영이 총살되고 문청은 또다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미가 문청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 문청의 조카인 그러니까 결국 문흥의 자식들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과 함께 1949년 중국에서 패한 장개석이 대만의 정부를 설립했다라는 자막과 함께 영화의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예, 지금 제이님께서 그 허우샤오시안의 비정성시 1989년도 작품인데요. 예, 이야기를 잘 소개시켜 주신 것 같아요. 완벽한 스포일러 이런 대략적인 줄거리를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서 이 영화 내지는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나 아니시면 표현 들어가기 전에 호우샤오시엔에 대해서 얘기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호우샤오시엔은 타이완을 대표하는 감독이죠. 최근 작품으로는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봉됐죠. 자객 서본낭을 아마 보신 팬 여러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다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감독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 영화사에서 대만 뉴웨이브를 대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 뉴웨이브라는 것은 1980년대 타이완의 새로운 영화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기록 영화, 다큐멘터리 같은 스타일로 개인의 삶에서 어떤 역사의 흔적을 이렇게 담는 영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뉴웨이브니까 새로운 파도잖아요. 아마 비슷하게 일본 뉴웨이브도 있을 테고 예, 아니면 한국 뉴웨이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뭐 지금 자리에서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어떻게 호샤오시엔 영화 두 분은 많이 보셨어요? 일단 여름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는 영화 얘기 전에 그 예. 허우샤오시엔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왜요? 그 이름이 너무 매혹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음이? 네, 근데 제가 다른 대만의
다른 이름들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샤오시엔이란 그 단어가 되게 매혹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늘 항상 이렇게 눈이 가는 영화 보려고 막 다운받는 거 막 보다가 호샤오시엔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게 되긴 하는데 기억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입에 약간 딱 붙는 느낌 있어가지고 그냥 그 이름 때문에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많은 작품을 거의 다 본 건 아니지만 저는 호샤오시엔의 초기작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펑쿠이에서 온 소년이랑 예. 동동의 여름방학 약간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죠. 약간 동동의 여름. 네, 근데 그 배경이 약간 도시긴 하지만 시골의 정치가 묻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시골이거나 도시에서 시골로 온 아이 막 이런 게 등장하는데 저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대만 뉴웨이브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영화가 막 되게 그냥 청소년들 같은 아이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동동처럼 엄청 어린애가 막 나오는데도 그 영화에 깔려져 있는 그 슬픈 정서가 있거든요. 근데 전 그게 호우샤오시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영화가 뭔가 만듦새가 뭐 롱테이크나 롱샷이나 이런 게 등장을 하긴 하지만 만듦새가 완전히 다 일치한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서 때문에 호우샤오시엔이라는 뭔가 장르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감독인 건 맞지 않을까? 많이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연우께서 지금 잘 소개시켜 주셨다시피 호샤오시엔 발음이 이상하네요. 호샤오시엔. 예, 뭐 본토 발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그 호샤오시엔. 호샤오시엔. 굉장히 좀 많은 작품을 보신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호샤오시엔 그 영화 중에 자객 서본랑 그다음에 호남 호녀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작품 비정성시 정도였고요. 예, 제이님은 어떠세요? 뭐 타이완 유웨이브나 아니면 호샤오시엔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든지 인상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호우샤오시엔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알게 된 계기도 이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그때 자객 서문당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부국제 때 한번 내한하신 적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개봉했을 때도 계속 GV 오시고 근데 그때 제가 인터넷을 하는데 어떤 분이 호우샤오시엔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의 사진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때 와가지고 그 사진을 다 자기가 찍어줘가지고 그거를 직접 전달을 했는데 그분께서 그거를 보고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감독님이. 그래서 그 관계자분이 나중에 이제 영화 정식 개봉했을 때 예. 우리가 사진 작가가 필요한데 혹시 와줄 수 있냐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사진을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저 너무 행복했다고. 저 성공한 덕후예요.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왜 좋아하지? 해가지고 하우샤오시엔 작품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군요. 근데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 감독이 좋다는 설득을 3시간 동안 한 적도 있거든요. 정모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좋은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저한테 되게 강했고 그리고 저는 하우샤오시엔 때문에 에드워드 양을 알게 됐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호우샤오시엔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도시 배경이 없는 거? 저는 별로 공감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펑쿠에서 온 소녀? 예. 그게 유일하게 좋고 호남우녀도 약간 도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약간 도시 이야기가 있는 작품을 좋아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에드워드 양 같은 경우는 완전 배경이 타이페이 같이 그런 도시죠. 데라서 예. 그래서 별로 호우샤오시보다 나는 에드워드 양이 좋은데 그렇죠. 호우샤오시는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약간 항상 어리둥절한 그런 감독의 느낌? 제이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완 뉴웨이브를 또 대표하는 또 다른 감독이 에드워드 양이죠. 저도 좀 제이님과 비슷한 생각 내지는 취향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출신 지역에 예. 따라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그 에드워드 양과 호샤오시엔의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사실 훨씬 좋은 거는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 둘과 같은 작품 아니면 최근에 작년에도 이제 재개봉됐죠. 디지털 마스터링으로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과 같은 이런 작품들 아니면 에드워드 양 또 생각나는 게 공포분자였나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그런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저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호우샤오시엔의 영화를 보면은 제가 그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 정서, 아까 슬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긴 하는데 아주 밀착되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 타이완 유웨이브의 그 대표하는 두 감독의 어떤 영화를 더 좋아하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아마도 저는 에드워드 양을 선택할 것 같아요. 특히 하나 그리고 둘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
꾸부정한 아버지의 뒷모습. 저는 아직도 주변 분들한테 만약 영화 추천한다면 꼭 에드워드 양이 하나 그리고들은 들어갈 것 같아요. 되게 똑같이 저는 슬픔이 있는데 예. 좀 다른 느낌의 슬픔이에요. 약간 그쵸, 그쵸. 고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비관적인 에드워드 양의 영화에는 그런 비관적인 슬픔이 있고 그래도 호우샤신 영화에서는 기쁨이 있는 슬픔이야. 그러니까 뭔가 재생을 기다리는 듯한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곧 웃기 위해서 내가 지금 슬픈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여름방학은 또 와 동동아. 약간 이런 느낌. 예, 지금 일단은 저희가 그 호우샤오시엔과 더불어서 그 타이완 유에이브 감독에 대해서 지금 제인님, 여름님 좀 말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분명히 타이완의 역사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 타이완의 역사를 좀 모르시게 되면 이 영화 한 158분이죠. 이 영화 굉장히 좀 길어요. 사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는 것도 그렇게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화를 접하신다면 어둠의 노트를 통해서 이게 보시면 정식 노트로도 잘 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어둠의 노트나 각자 그 발품을 파셔가지고 이 영화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영화가 그 타이완의 역사, 특히 이 비정성씨 같은 경우는 228 사건을 갖다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228 사건을 제가 좀 얘기 드리자면요. 1947년 2월 27일 타이페이에서 이제 밀수 담배를 파던 한 노인이 공무원의 단속과 어떤 구타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자 2월 28일 정부가 타이완 정부죠.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포하자마자 이제 전국적으로 그 시위가 확대되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중국 본토에서 그때는 중국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이제 치열하게 내전을 벌이고 있던 당시인데요.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정부 군이죠.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무려 3만 명에 가까운 그 시민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재미난 게요. 이게 재미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1947년 2월 28일에 계엄령이 선포됐잖아요. 계엄령이 해제된 게 1987년 7월 15일이에요. 무려 지금 보시면 47년과 87년이니까 거의 40년이 계엄 상태로 타이완은 그렇게 시대를 지나왔던 거예요. 군사정권이었겠죠. 국민당 정부였으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타이완 정부가 사과한 게 1988년에 들어와서랍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마 타이완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건과 자신의 가족이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던 것 같죠.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타이완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배경으로 이 영화를 선택하시거나 보셨으면 아니면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이제 대략적인 그 사건의 배경이고요.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요. 이 영화가 1945년 8월 15일이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일본의 패망 소식을 전해요. 저희가 이제 갔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타이완의 그 이런 역사적 배경과 저희랑 좀 비슷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이님께서 에드워드 양을 좋아하지 않나? 아니면은 우리 여름님께서는 또 호우샤오시엔 이런 게 또 매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은 좀 말하고 싶은 게 이 역사를 갖다 전달하는 매체가 이제 라디오와 함께 자막으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보이면 적절하게 굉장히 많이 보이스오버가 쓰여요. 좀 독특한 영화죠. 왜냐하면 흔히 얘기하는 이미지, 운동 이미지, 무빙 이미지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요. 다양한 보이스오버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들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서 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라디오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근데 예. 막 해방됐다고 나오는데 전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228 사건 같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전혀 모르고 봐가지고 진짜 보는데 한 3번은 실패한 것 같아요. 잠들어서. 맞아, 그럴만해. 진짜 호샤오신 영화를 그래도 익숙하게 봤던 이후에 이걸 본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졸려가지고 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228 사건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는 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라디오 음성이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게 흥미롭게 별로 안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진짜 역사, 진짜 실제로 발생한 역사가 어떻게 영화가 됐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주인공 문청이 청각장애고 또 말을 예.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막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스오버도 되고 자막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이 배경인 1940년대 아니면 50년대 이때쯤에 무성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매체인 것 같아가지고 이 영화가 89년에 개봉을 하긴 했지만 그 당대 배경인 그 무성 영화의 특징을 같이 답습하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점에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연희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역사가 영화에 이렇게 기입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입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까도 좀 흥미로운 게 문청이 기머거리로 나오잖아요. 청각장애인으로 나오고 그 청각장애인인데 본래부터 장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청이 여기 자신의 아내가 되는 관미하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자기가 한 어린 시절에 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갑자기 그 뒤부터는 귀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장애인이에요. 원래는 말할 수 있었는데 말할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타이완에 좀 본성인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본성인이 아니라 이제 그 내성인이라고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타이완 그 간략하게 이제 민족지를 보시게 되면은 본래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 내성인이 있고, 본성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성인은 그 청나라 그 시대 이후부터 이주한 그 사람들을 내성인 헷갈리네요. 부르고 그 내성인은 그렇고 외성인은 그 중국 여기 국민당 정부와 함께 넘어온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로 갈등이 내성인과 외성인의 갈등이죠. 그래서 2.28 사건도 벌어진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역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개입되는 방식들이 있는데 본인께서 좀 주의 깊게 보셨던 부분? 저는 뒤늦게 안 거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 양조위가 캐스팅된 이유가 허우샤오신 감독님께서 양조위의 눈빛에 반해서 근데 이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인터넷 하다 본 거라서 사실이 이제 변형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양조위 씨가 홍콩 사람이니까 타이완어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를 정말 마음에 드니까 벙어리 역할이라도 해라 해가지고 양조위가 캐스팅됐다라는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게 많이 이렇게 필터링돼서 우리에게 다가온 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여파가 되게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자막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진 찍는 문청이라는 것도 맞아요. 그렇고 되게 기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문청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말로만 존재했으면 곧 사라졌을 것들을 되게 기록하고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게 문청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그런 지점에서 문청이 굉장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관미가 어떤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편지에서 뭐 유서를 통해서 그 투쟁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이런 것도 좀 같이 연결되면서 문청의 이런 기록들 사진과 이런 편지 필담 이런 거를 다 뭔가 문청의 유서 같은 기록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사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시대에 엄청 소실된 문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기록의 중요성 해가지고 요즘 아카이빙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하는 것처럼 좀 그런 거를 보여주는 역할이 문청이라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되게 이 영화에서 양조위라서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문청이라는 인물이 영화 속에서 되게 중요한 중심을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제이님께서 정말 아끼는 배우, 예, 양조위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제이님께서 이 영화 정말 흥미롭게 봤을 것 같아요. 양조위를 중심으로. 저도 추가해요.
예, 우리 모두 사랑하는 양조위 배우. 저희가 또 양조위 배우가 나오는 영화 했었잖아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해피투게더 있습니다. 한번 해피투게더 찾아보시면서 양조위의 매력에 한번 흠뻑 빠져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제이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조위가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기록, 필담을 나누거나 또 게다가 또 사진사로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잘 짜여진 어떤 기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록을 남기죠. 이런 것들이 아마 역사가 어떤 식으로도 좀 개입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 인물만 쭉 따라가더라도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역사와 관련해서 그 타이완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 지금 생각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아까 완벽한 스포일러에서 잘 설명했다시피 그 셋째인가요? 물량이 밀고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형이 그 상대방 조직원을 갖다 만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가는데 무려 통역을 갖다 2번에 걸쳐서 통역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옆에 사람이 얘기하고 또 그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근데 그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중국 사람이나 타이완 사람이나 같은 중국 사람이라 보게 되는데 이 안에서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문자는 같겠죠. 문자는 같은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좀 그 타이완 사회 굉장히 복잡한 민족지를 보여준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훅 누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불만, 반발이 있었던 거죠. 갑자기 이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 예, 건데 예. 남북 정상회담이 거기서 계속 말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우리가 통역도 필요 없는 사이인데 이렇게 예. 만나기가 어려웠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생각나서 우리도 솔직히 지금 통일을 못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남북이 갈라진 이유도 외부에 대한 외부 세력 때문에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약간 되게 대만이랑 우리랑 비슷한 지점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완 역사와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를 보시면 저희도 뭐 1980년 강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주도 4.3이라든지 아니면 6.25 한국전쟁 당시의 양민 학살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허우샤오시엔의 비정성시를 보시게 되면 그 역사가 기입되는 것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난 8년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못 누리던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정말 인간은 망각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 시절 있었나요? 맞는 것 같아요. 기록은 어떤 식으로든 남겨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이게 다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저 가끔 가다가 과거 거 막 한 번씩 다 들어보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뭔가 미묘하게 계속 변하긴 변했어요. 변하긴 변했어요. 굉장히. 예. 맞아. 아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셨으리라 생각해요. 예. 저희가 좀 방송이 점점 프로에 가깝게 매끄럽게 방송이 되고 있다는 느낌 저는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영화의 역사에 기입되는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어떤 열차 내에서 양조위가 맡은 문청이 김어걸이잖아요. 자신의 친구인 아까 보면 관영이죠. 관영과 타이베이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서로 이 사람이 내성인인가 외성인인가 확인하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께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적인 것들을 좀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제일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이 영화에서 뿜어내는 그 정서적인 슬픔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극대화되는 장면처럼 저는 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 허우샤오시엔 특유의 그 관조하는 시선이 롱테이크가 아니라 오히려 전 그 장면에서 그 관조의 시선을 확 느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이 관조의 시선도 뭔가 이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허우 샤오신의 그냥 감독의 영화관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그 영화가 어떻게 역사랑 만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장면이랑 또 이어져서 관조의 시선을 볼 수 있는 게 그 관미랑 예. 일본인 정자라는 그 둘의 우정인 예. 것 같아요. 그때 떠나게 되면서 정자가 자신의 기모노를 이렇게 예. 선물해주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슬프고 뭔가 누군가에게는 다른 피해자에게는 그게 되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우정 자체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예. 그 관조의 시선을 지키는 것 자체가 호샤오시엔의 특징이고 제일 해내기 힘든 일이 아닐까 역사를 영화할 때 그래서 그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역사에 대한 영화를 만들지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 작품이 1989년도 작품인데요. 158분 정도의 러닝타임을 지니고 있고 굉장히 리듬이 그 느리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그 느린 작품 템포가 한국 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역사를 재현하는 거죠. 역사를 재현하는데 이 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호샤오시엔과 같은 관찰자, 카메라의 관찰자 시점이 있는데 그 거리를 잘 포착해낸 감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도 여러분께서 이 감독의 촬영 스타일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농테이크와 농숏이잖아요. 예, 때에 따라서는 뭐 익스트림 풀숏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느리죠. 제가 이제 아주 지금 기억하는 장면은 뭐냐면 그 셋째죠. 셋째 이제 물량이 조직원들과 싸우는 그 장면들이 멀리서요 그 농테이크와 농숏으로 이렇게 비춰주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사운드는 계속 들리는데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몽둥이를 휘두르는지 칼을 휘두르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극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서 뭐 희극으로 변하지 않았나? 네,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영화 제가 이제 2번 정도 봤는데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감흥이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울컥하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그 허우샤오시안의 이런 촬영 내지는 농테이크와 아니면 농숏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익스프림 풀샷이 되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제가 정리를 하긴 했지만 스포일러를 하긴 했지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여러 번 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좀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려주는 게 이 풀샷 같은 장면들 전혀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양조위밖에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만 분들은 아마 이 배우분들이 그래도 나름 얼굴이 익으니까 어떤 분인지 이렇게 딱 구분이 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배우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캐릭터 자체가 되게 처음부터 설정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두루뭉실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있고 뭐 첫째는 맞아, 시간도 누구고 뒤죽박죽이어서.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랑 같이 이 장면이 결부가 되면서 정말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진짜 다시 봐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좀 이거 자체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 애쓰고 있어도 되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개인 자체가 굉장히 흐릿해지는 듯한 느낌?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개인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장면인 것 같아가지고 좀 개인의 역사가 나라의 역사로 확장되는 기능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이님께서 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그 집단의 기억이라는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경계가 흐릿해지고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고유명은 중요하지 않죠. 특히 그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그 가족 내에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나 고통으로 남을 것 같은데 이런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그냥 배제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아까도 228 사건의 뭐 희생자 중 한 명으로 이렇게 3만 명 중 한 명.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제가 또 기억나는 것들이 그 영화 형식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보시면 플롯과는 상관없는 그 자연 또 농숏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게 자연과 인간이 대립하게 되면서 인간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자연은 마치 정지한 듯한 느낌을 보여줘가지고 이런 영화 촬영상의 표현상에서 그 형식적인 특징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도 보면은 다른 영화에서도 좀 그렇죠. 뭐 동동이나 이런 영화에서도 보시게 되면은요, 뭐 근대성의 상징인 기차가 지나가고 이렇게 카메라가 패닝하면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 자연에서 이런 뛰노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로 병치시키는데 아마 이게 허우샤오시안의 역사를 보여주는 어떤 특징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 밖에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숭고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떤 사운드, 특히 음악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질문은 다음에 들으시기로 하죠.